이번 세션에서는 기업 책임 경영과 공급망 관리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의 이상희 교수님께서 봐주시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볼까요? 이제 들리시죠? 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입니다. 앞 세션에서는 이제 ESG라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세계 질서에 대해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잘 보이진 않지만은 토론자분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무역 장벽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세션에 그 발표하는 내용은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는 RBC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 ESG와 같이 어떤 우량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슨 뭐 사전적인 어떤 규범을 강요받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또 다른 이제 ESG와는 다른 그런 독특한 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첫째는 지금 ESG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E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G에 대한 얘기가 별로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RBC 다우치 기업의 RBC 영역으로 오면은 그 정보 공개장이라든가 뭐 뇌물 관련된 문제, 경쟁의 장에 보면은 G에 대한 내용이 이제 쫙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이 RBC는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NCP라는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ESG와는 또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실 그 우리 그 조인호 차장님은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우리 안 교수님도 이 RBC의 그 이제 1인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조인호 차장께서도 RBC의 이 RBC 전문가의 그 다크호스 중에 한 분으로, 왜냐하면은 종전에 이 NCP 업무를 좀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관련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 책임 경영, 특히 이 공급망 관리 쪽에 RBC가 실패했을 경우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을 발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실 이제 오지연 변호사님, 한상년 교수님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 차장님께서는 우선 뭐 이제 지금 10분이 좀 지나긴 했거든요. 저도 지금 말을 몇 개 더 붙여갈 시간이 좀 더 지나갔는데 발표 시간을 최대한 원래 프로그램에 있는 쪽에 이렇게 맞춰주시기를 좀 노력을 드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들어가시면 그렇게 해주시되, 혹시 그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우리 여기에 지금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나중에 그 양을 보시고 발표자께서 적절하게 답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 차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조인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세미나를 이제 맡게 돼서 기업 책임 경영과 공급망 관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있었던 세션에서 워낙 요즘 뭐 핫 이슈죠. ESG 관련돼서 아주 좋은 말씀들, 또 굉장히 또 무게감 있는 말씀들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굉장히 뭐 앞선 세션만큼 뭐 무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사회를 해주신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NCP 관련된 사건들 사례 위주로 또 이렇게 또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뭐 도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우리의 뭐 문제점들을 한번 도출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급망 관리, 공급망 실패로 인해서 벌어졌던 문제점들을 위해서 각 그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관리를 했는가 그런 노력들, 역사들 좀 한번 짚어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뭐 이야기가 또 나왔던 부분인데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공급망에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이의제기 사건 역시 뭐 이런 어떤 특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가 중요하죠. 예, 뭐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조금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게 어떻게 해결됐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다섯 번째 과제와 시사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 그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2013년도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라는 지역의 외곽에 있는 그 건물 라나플라자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보시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낡았어요. 예, 이 낡은 노후한 건물이기도 한데 지금 이 건물이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지금 여기 사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이렇게 좀 뭐 철골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런 그 노후한 건물에 또 증축을 한 그런 건물이 무너지는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1,130여 명이 사망을 하고 2,5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참사로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급망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 무너진 라나플라자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의 그 하청을 담당하는 그런 공장들이 이 건물 안에 대규모로 입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브랜드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또 뭐 우리가 이제 이 사건 말고도 예컨대 그 우리가 유명한 그 핸드폰 제조사의 공급망을 담당하던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던 한 공장에서 이 핸드폰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이 폭발을 하고 말입니다. 폭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부상당하는 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1996년도 그 미국의 라이프지에서 파키스탄의 그 시알코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 아동이 뭐 하고 있나요? 축구공을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노동, 이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의 그 회사가 공급망, 외부 업체 하청을 주는 곳에서 이런 아동 노동이 발생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이 회사는 제가 이 회사 그 로고를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 회사가 굉장히 보이콧을 당하고 판매가 급감하는 등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또 유명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류 회사들도 동남아 지역이나 뭐 인도 지역 이런 곳에서
굉장히 또 아동 노동을 이용해서 그런 노동력을 착취한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런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이 식품 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죠. 뭐 카카오 우리가 먹는 거 초콜릿 그 원료가 되는 카카오 등을 그 열대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 농장에서 아동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또 보도가 된 부분이에요. 그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목화와 토마토가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였는데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왜 그러면 이거를 왜 수입을 중단을 했느냐?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는 이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노동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자 캐나다, 영국 뭐 등등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뿐만이 아니죠. 예, 뭐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뭐 환경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요. 한 유명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 요리에 이제 사용되는 감자튀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용유를 이제 팜유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팜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이 팜유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혹을 받으면서 역시 이 햄버거 회사도 많은 비난을 받자 이 공급망과의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예, 뭐 동남아 현지 공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라고 해서 뭐 벌금도 맞고 뭐 그런 일들이 보도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가 됩니다. 이게 또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우리나라 그 큰 대기업 공장이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급망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고 등 또는 뭐 잘못된 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과연 단순히 어떤 사고처럼 볼 것이냐, 그냥 이게 뭐 그냥 불행한 사고로 치부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까 뭐 앞 세션에서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뭐 ESG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 뭐랄까요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클레임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무역 상무라든지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클레임이라고 한다면은 물품의 하자, 손상, 뭐 상대방 뭐 계약 불이행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이런 기업 책임 경영, 특히 그 공급망에서 하부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기업 책임 경영이 준수되지 않은 형태로, 즉 잘못된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제품들이 등장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앞에서 나왔던 미국의 그 사례처럼 수입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비관세 장벽의 한 유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에서 뭐 그 앞 세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유럽에서 이제 뭐 ESG 뭐 의무화 추진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뭐 배려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미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NCP 업무 담당을 했을 때도 그 문의들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전에 이제 FTA라든지 뭐 투자 조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미 RBC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요. 예,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공급망에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이미 FTA나 투자 조약에서도 RBC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리고 또 요즘 ESG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는 기업 간의 상거래, 즉 공급망에서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조항에 앞으로는 RBC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파급력들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급망. 그럼 이런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공급망 실패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예전부터 19세기부터 내용이 있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루이 르네 빌레르메라는 프랑스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기업들 간에 이 당시에는 ESG라는 것보다는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 시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랑스의 루이 르네 빌레르메라는 사람은 기업들 간의 성스러운 연합을 조직해서 이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그 의원, 기업 가경 의원이라고 합니다. 찰스 힌들리라는 사람은 국제 규범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인 이 성스러운 연합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들 간의 사적 규제, 자율적 규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이니셔티브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한 가닥이 잡히고요. 후자는 국제 규범, 조약,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다음 세션에서 우리 윤성민 전문가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과 좀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공급망 관리를 위한 노력들인데요. 이제 이니셔티브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첫 번째 RBA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원래는 이제 그 전기 전자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그 연합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IT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RBA의 행동 규범, RBA에서 이제 제정한 행동 규범, 최신 버전이 지금 2021년 1월달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급망 내 산업 및 공급망 내에서 안전, 근로자에 대한 존중, 환경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A부터 C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절에서는 윤리적인 기업 운영, E절에서는 규범 준수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RBA 행동 규범들을 좀 참고를 하게 되면은 이런 뭐 이니셔티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이 행동 규범 자체가 단순히 이 RBA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국제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UNGP라고 하죠. UN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라든지 ILO 뭐 선언이라든지 UN 세계 인권 선언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이니셔티브는 그 윤리적 무역 이니셔티브라고 이야기하는 ETI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올린 사진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캡처를 한 사진이고요. 역시 이제 ETI도 글로벌 공급망 내에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떤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창설된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PPT에 지금 나와 있는 9가지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입니다. 우리가 그 페어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그 공정무역은 종종 이 시장에서 제품을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주로 이제 뭐 커피라든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커피나 코코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말 그대로 제3세계 다른 뭐 특히 이제 개도국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국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정당한 수준의 규범을 지키고 그런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공급망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망의 하층에 있는 그런 실제 생산되는 부분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뭐 지역 사회 뭐 발전 프로젝트 투자가 된다라든지 뭐 생산자들한테 뭐 융자를 지원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제품에 인증을 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또 공급망을 키우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근데 이게 또 능사는 또 아닙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또 공정 무역을 통해서 뭐 일각에서 또 비판도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 또는 그 앞 세션에서도 말씀 나왔죠. 예, ESG 워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페어 워싱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뭐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앞서 말했던 그 인증제도의 일환인 다른 어떤 또 이니셔티브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이것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그 지방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고가다 보니 그런 다이아몬드 생산을 그 판매 대금이 그 지역의 반군 단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혹은 또 이제 뭐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NGO나 이런 곳에서 이제 출범을 한 킴벌리 프로세스인데요. 채굴한 다이아몬드 이 원석에 분쟁이 없다, 컨플릭트 프리다라는 인증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받은 다이아몬드를 거래를 하자, 예, 이런 취지로 시작된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킴벌리 프로세스도 좀 뭐 이야기는 사실 많습니다. 이게 그 반군 단체 그러니까 컨플릭트 프리라는 인증을 넣기 때문에 굳이 반군 단체가 아니라 만에 합법적인 정부가 인권 침해라든지 뭐 강제노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생산된 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나 한계점도 존재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들이 스스로 뭐 사적 규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니셔티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특히 뭐 개도국에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의 갭을 메우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적 규제만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잘 됐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접할 수 있습니다. 사적 규제 장치는 이게 지금 뭐 앞서 그러니까 다음 세션에서도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입법
그러니까 강제력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공급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공급망의 계층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든다. 핸드폰 안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그런 부품들이 다 하위 공급망, 그 하위 공급망의 그 밑에 또 제하위 이런 식으로 몇 겹이 있는지는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수히 많은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의 공급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개도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서의 RBC나 이런 그 관리가 투명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되리라고 믿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파트가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게 기업들 간에 어떤 이니셔티브, 사적 규제 이런 쪽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OECD라는 어떤 국제기구의 선도하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최초는 이제 뭐 앞서 나오긴 했지만 1976년도에 최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5차례 개정이 돼서 2011년 5월 개정본이 지금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개정본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 존 러기 그 교수가 참여해서 만들었던 UN 가이딩 프린시플 UNGP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의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 파트를 보면 이 UNGP의 내용이 거의 뭐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뭐 차용했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 유엔과 OECD 뭐 ILO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 다국적 기업의 어떤 자발적인 준수해야 될 모범적 행동 규범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어떤 그 구성하고 있는 챕터들인데요. 뭐 이거를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지금 10개 파트 총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1번은 이제 그 개념 원칙이라서 일단 생략을 했고요. 이렇게 뭐 인권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뭐 고용 노사 관계, 환경, 뇌물 방지, 소비자 보호, 경쟁, 조세 등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ESG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정말 ESG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잘 녹아져 있는 아주 잘된 국제 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각 챕터별로 이제 뭐 조금 중요한 헤드라인 부분을 몇 개 적어 본 건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생략하고 진학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그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이니셔티브라든지 또는 뭐 UNGP라든지 뭐 ILO 뭐 여러 가지 EU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이랑 어떤 점들이 다른가 과연 뭐 어떤 점이 다르길래 굉장히 ESG를 다루고 있고 또 뭐 진일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 우선 NCP라는 존재가 저는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그 이행 절차 파트에 보면은 모든 가입국들은 NCP 국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NCP가 뭐 하는 데냐? 이 각국의 NCP에서 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OECD 본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 첫 번째 그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다국적 기업이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뭐 혹은 뭐 위반했다라는 주장이 있을 때 이 NCP에서 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OECD 이거를 이제 구체적 사안이라고 specific instance라고 부르는데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이런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뭐 굉장히 독특한 문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RBC나 공급망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가 되는 ESG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정부를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 한 그런 국제 문서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뭐랄까요, 권위랄까요, 국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심지어 이런 가이드라인이 UN이라든지 EU라든지 ILO 같은 어떤 그런 기구들과 굉장히 그 OECD에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라인 자체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EU나 뭐 UN에서도 이 관련된 어떤 문서들 업데이트하고 뭐 막 새로 제정하고 이럴 때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표 주제가 공급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공급망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정책 파트에서 사실 이게 좀 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 영향, 야기, 그다음에 기여, 그다음에 해결한다.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다음 조문을 보겠습니다. A-12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이죠. A-13.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안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가능하다면 공급업체와 보급업체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협력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회책임 경영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똑같이 일반 정책 내에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민간 또는 다수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뭐 적절하게 참여하고 지원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인권 파트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일반 정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압축하자면 그거죠. 부정적 영향이 기업에 의해 야기되거나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일으키는 거를 뜻하겠죠. 그 해당 기업이 직접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죠. 기여하였거나 또는 기여하지도 않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경우에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공급망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A-12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서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어떤 그런 기업이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의 그 커멘터리 부분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 관계만 걸려 있으면은 그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한편으로는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자체에 그러니까 그에서 지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국적 기업 자체가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해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만 이 어떤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공급업체 수라든지 공급업체 구조, 복잡성, 어떤 그런 다른 사업 간의 그런 사업장 간의 거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커멘터리에서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사례 부분에서 나오겠지만은 공급자 위주의 제품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어떤 비즈니스 관계, 특히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즈니스 관계에 관련해서 적절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방지하거나 완화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UNGP에서 나오는 Access to Remedy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인권 부분인데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인권 부분. 사실 앞서 나왔던 그 일반 정책 부분의 거의 반복입니다. 예, 같은 내용이라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뭐라고 공급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연결돼 있는 부분들,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발견을 해야겠죠. 이게 약이 되거나 기여됐거나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앞 세션에서도 나온 것처럼 실사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업이 그럼 실사 의무가 뭐냐? 이제 듀딜리전스로 얘기를 하는데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먼저 이제 공급망 관리 이런 RBC 관리를 한다라는 차원의 어떤 행동 규범을 각 기업의 어떤 그런 코드 오브 컨덕트에다가 내재화를 시켜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재화된 RBC가 내재화된 그 행동 규범에 따라서 우리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데서 공급을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실제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게 발견이 됐을 때에 구제를 하고 해결을 하라라는 게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리스크가 발견되고 해결하는 이 큰 틀을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벌어졌던 그 이의제기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라나플라자 사건 관련입니다. 워낙 임팩트가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 여러 나라 NCP에서 사실 이 사건을 좀 다룬 적이 있어요. 덴마크 NCP에서 다룬 사건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NGO 단체에서는 NGO 단체가 있고 이 의류 생산 업체 아까 도입법을 말씀드렸죠. 그 라나플라자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던 그 브랜드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의 제기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기업의 어떤 사업 관행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네. 어떤 걸 위반했느냐? 기본적인 인권 실사를 하지 않았다. 의류 생산 업체가 만일에 기본적인 인권 실사를 제대로 수행을 했었더라면 이 라나플라자 건물이 붕괴되는 것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그런 어떤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게시하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의류 생산 업체에서는 아니다. 우리 회사는 2012년도 12월에 현장 방문을 했었고 13년도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전에 작업장 내에서 어떤 안전 보건 조치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었다. 또 근로자들의 휴식이나 복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이 이용되는 모습도 발견되지 못했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NCP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를 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즉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그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사 조치가 많이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업체를 향해서 가이드라인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사업 관행이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권고를 내립니다. 여러 가지 권고를 내리고 1년 뒤에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팔로우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뒤에 이 의류 생산 업체가 NCP의 권고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 덴마크 NCP에서 팔로우업 스테이트먼트, 후속 조치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 업체는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삭제해도 될 만큼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전화위복이 된 뭐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안입니다. 독일 NCP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역시 이제 이 라나플라자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 앞서 나왔던 그 말씀드렸던 케이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구체적인 뭐 내용은 뭐 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너무 이 양쪽 간극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NCP에서는 이 해당 사건의 최종 성명서를 발표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그래도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나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양쪽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되게 훈훈하게 끝나는 뭐 그런 케이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건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네덜란드 NCP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 있는 맥주 회사고요. 이 모 회사가 되는 그 유명한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168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라는 주장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 해고가 당한 시기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NCP에서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에 적용되던 옛날 버전의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 당사자가 이제 비밀 유지를 걸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 네덜란드 NCP뿐만 아니라 그 네덜란드의 해외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굉장히 어떤 이런 조정 업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런 예. 공급망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던 뭐 피파 스위스 사건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그 비즈니스 관계로 연결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그 미얀마에서 또 뭐 한국 기업이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군부와의 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 뭐 글쎄요, 앞서 이제 있었던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잘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쉽게 피해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운 곤란한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이렇다 보니 우리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자주 이의 제기가 등장하고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미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나온 그 세션에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국적국 홈스테이트, 그 국가에게 사실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 그 기업 책임 경영이나 RBC가 공급망에서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 자체가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 뭐 두 번째 파트에도 있지만은 국가가 이런 그 기업들을 위해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 되겠죠. 예. 지원도 해줘야 되고 필요한 데 있어서는 규제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SG를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에 기업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급망 관리나 RBC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어떤 기업과 국가와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희 차장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RBC를 이제 이행하는 데서는 역시 이제 그 다국적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께서는 국가는 물론 주체인 기업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자발적 참여가 더 활성화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우리 오지은 변호사님하고 한상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한 토론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연 변호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법무법인원의 오지연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도 있었지만 일단 시간 제약상 코멘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법인에서 ESG 센터를 오픈하면서 제가 그 수석 변호사로서 S 부분, 그러니까 특히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내 교육이나 직무 교육들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좋은 사례니까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대상그룹에서 최근 직무 계열사들의 직무 직군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그 직무 ESG 관련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그룹은 아시다시피 이제 농작물들을 수입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로 청정원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케찹입니다. 근데 케찹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전 발표자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 토마토를 지금 당장 규제가 대상그룹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많이 던졌을 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신 또 하나의 재밌었던 점은 관련 경쟁사나 이런 하인츠라든지 글로벌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뭐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산업군에 있는 해외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의 토마토나 이 농작물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G7에서 지난 6월에 신장 위구르 포함한 이름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인권 침해 강제 노동 이슈에 있는 데 대한 무역 제재를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이제 통상 장관급 회의가 열리게 돼 있고 거기서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텐데, 그 사전 조사 단계에서 그 충격파나 아니면 영향력을 좀 재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우리 나라 기업들도 이제 유니클로가 사실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그 외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제가 아는 모 기업들은 뭐 양말을 만드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면허를 썼다는 이유로 수입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런 것들을 뭐 신장 위구르 물품을 쓰지 않았다는 뭐 서약서 정도 받고 이제 리스크를 해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인간공하는 이제 제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산지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실질적으로 뭐 법제화되기 떠나서 실제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실사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규제와 법 제도의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는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나아가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게 뭐 어떤 현실이라는 거를 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제 우리 제도를 만드시는 입법자분들도 정책적으로도 고려를 하시고 이제 제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NCP에서 이제 이런 뭐 지금 인권과 관련된 분쟁 조정 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ESG라는 게 규제 중심으로 또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작년 세미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규제로만 간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기업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 어떤 태자를 갖고 그걸 위해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갖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나아가서 이해 갈등이 있다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된 이슈가 NCP에 접수될 경우에는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고 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해외 분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뭐 해외 분쟁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세틀로 많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정 내지 세틀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KNCP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 변호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한상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상현입니다. 먼저 그 조인호 차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ESG 분야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아니고요. 전략 경영 분야나 이제 기술 경영 쪽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ESG 분야의 어떤 양상이 제가 이제 연구를 해왔던 분야하고 좀 프레임워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으시려는 어떤 취지에서 저를 좀 초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대응하고 사실은 뭐 물론 ESG 안에 이미 그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그 대응하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앞서 그 안건희 교수님의 발표에도 일부 있었지만 뭐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자 자본 관계자 자본주의로 확대가 되어 간다라는 것처럼 ESG를 포함을 해서 대단히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정보 공개가 확대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정보 조달 비용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관련된 이해관계자 자체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정보 자체의 비용 감소에 이제 반비례해서 반대로 이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비용이나 분쟁, 협상, 또 조정이나 위헌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과연 이러한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기업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핵심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게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무역 장벽이나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러한 ESG의 프레임워크 자체를 어떻게 이제 지능 측면에서 오지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규제와 지능은 뭐 거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정책 담당자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런 ESG 프레임워크에 대한 준수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더 이제 정책이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반기 정책 방향이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이 이제 포함이 됐던 게 안건영 교수님 발표 자료에 들어있던 ESG 관련 정부의 대응 방안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이나 저탄소와 같은 환경적인 분야에만 대단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경련이나 일부 이제 경제단체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ESG와 관련한 어떤 정부의 요구 사항들도 내용을 보면은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이신 이상희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ESG 중에 G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기업에게는 당연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공급망 간의 어떤 간극이 대단히 짧아지고 있고 또 이 사슬이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약한 기업들에게 정책 그 대응 방안이 사실은 더 집중이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ESG 상황을 기후변화와 관련된 파리 협약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기반해서 각국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탄소 배출량의 목표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다음에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관련된 법안을 정비하고 또 필요하면은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ESG 연구에서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그 질문을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공급망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영향이 좋은 뭐 글로벌 차원의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충분히 아마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망 안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전후방의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과연 이제 정책 방안의 어떤 대상이 될지 혹은 뭐 거꾸로 이런 중견기업들의 어떤 수요를 혹시나 이제 그 발표자께서는 들으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플로우는 채팅을 활용을 하라고 이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온 건 없거든요. 네. 그 오 변호사님 질문도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우리 조 차장과 따로 이제 한 번 더 나눠주시고요. 지금 그 크게 이제 그 코멘트만 해주시고 질문은 이제 한 교수님 딱 하나만 이제 그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조 차장이 우리 그 발표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무리하는 답변을 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여기 음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그 공급망 전체에서 봤을 때 그 크지 않은 어떤 그런 업체에 관해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공급망 관리가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거가 맞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 ESG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뭐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뭐 인지는 하고 있는지, 혹은
인지를 하고 있다면 어떤 쪽에 좀 지원의 수요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들으신 게 있다면 이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떤 ESG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도 사실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ESG랑 저는 이제 그 RBC라든지 요즘 뭐 이야기 나오는 ESG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 그러니까 사실 ESG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뭐 아까 1세션에서도 안관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만 어떤 이렇게 뽑아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튼 이 RBC라는 부분들, RBC가 추구하는 부분들과 ESG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방향성이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 어떤 구체적으로 ESG의 수요가 있는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보진 않아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좀 알기는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역시나 어떤 뭐 환경 기준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부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어떤 환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아까 뭐 파리 협약에서 뭐 탄소 배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어떤 오염 물질 배출이 됐든 뭐 이런 데 있어서 뭐 그런 물질을 뭐 얼마 이하로 떨궈서 배출을 해라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소기업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면 하여튼 저 이번 세션에 발표해 주신 조 차장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오지은 변호사님, 한상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사실 그 ESG를 ESG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NCP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CP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ESG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은 그 NCP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의 RBC 내용이 ESG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쨌든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그 주선 절차 과정에서 기준들을 나름대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절차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뭐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참여만 하게 되면은 화해까지 합의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실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NCP 사건을 다룰 때 최근에 굉장히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유연한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나오신 뭐 수출이 수출이 원행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제 유명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뭐 어떤 사건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압박을 받거나 강요를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ESG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그 학술대회를 열어주신 이 상무학회 쪽에서 NCP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여기에 NCP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오지연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단은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을 많이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저기 사회를 보면서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이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